해냄 교과서에 있는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못한 존재일까라는 지문을 다룹니다. 갈래 설명문이고요. 창의성을 제재로 해서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다룹니다. 특징, 그림 자료로 글의 내용을 시작해서 관심, 흥미를 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비유적 표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독자의 집중을 유도한다. 그리고 흔히 문답법, 자문자답 뭐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자, 지문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채원이부터 시작. 네, 4차 산업혁명시대 4차까지 왔네요. 인공지능은 인간이니까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도 된다. 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들 수 있죠. 자, 1997년 네.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결국 알파고에게 졌죠. 이거 뭐 영상이나 뭐 화면 본 적 있어? 네. 그렇다면 이대 인간은 끝인가? 끝인가? 라고 물었는데 물론 아니다. 물론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걸 뭐라고? 자문자다 또는 문답법 이런 걸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네, 아직은 희망이 있다,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결과 원인으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인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과. 내용 제시 방법 중에서 인과를 쓰고 있는 거야. 다음. 사진 같은 렘브란트의 그림은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더더욱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렸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힘들어내지 못한 것도 바로 피카소 그림의 창의성과 독특함 때문이다. 네.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려낼 수 있는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 피카소 그림의 창의성과 독특함이 있다. 창의성, 독특함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요새 이것도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생겼어. AI가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겁나 많이 생겼는데 피카소 그림 똑같이 그리라고 말하면은 그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카소 형태로 그려라 그러면은 뭐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노래도 만들어. 선생님이 AI로 만든 노래 좀 이따 한번 들려줄게. 자,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이다. 네, 창의적인 사람, 막막한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 그러니까 개방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특성이 필요하냐? 자, 다음. 장성, 융통성, 전조성, 민감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학습적 사고와 같은 능력의 핵심 요소라고 알려졌기도 하고. 네, 여기서 모르는 말 있네요. 유창성. 유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끌어내는 거지. 융통성. 융통성은 뭐예요?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펜은 꼭 필기도구로만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지. 머리가 가려우면 머리 긁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게 융통성이에요.
독창성은 뭐죠? 독창성. 독창성은 한마디로 홀로 독재잖아. 그러니까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끌어내는 거. 다른 데서 감히 흉내내기 힘든 거 이런 것들. 정교성하고 민감성은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확산적 사고는 뭘까요? 확산적 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를 확산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 하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벗어나게 끌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펜 했더니 뭐가 생각나냐? 볼펜 했더니 선생님 연애 편지가 생각나. 연애 편지를 생각했더니 너 뭐가 생각나니? 연애 편지 하면 연인 또 연인 했더니 사람. 아니 저기 뭐야 사람. 설아. 설아는 연인 했더니 뭐가 생각나? 연인. 봄. 봄. 또 하은이는 봄하면 겨울? 아니 벚꽃. 벚꽃이 생각난대. 벚꽃 했더니 연하는 뭐가 생각날까? 궁금하다. 책 오래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연하는 창의성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사고를 확산해 나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확산적 사고고 확산적 사고의 반대말은 뭔지 알아?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 자, 아무튼 이런 능력이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대부분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결과, 즉 창의적인 차라리 단가로서 진행의 능력이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보이는 자료를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네, 어렵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 그리고 원인 변인에 해당하는 건 뭐냐? 네, 변하는 원인. 자, 첫째, 유추에 대한 훈련이다. 유추 문학에서도 뭐 독서에서도 한두 번 봤죠. 유추가 뭐였지? 유비추론. 네, 유추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관련짓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네, 그래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관련 짓는 심리적 과정이다. 자, 역사에 남은 훌륭한 과학적 원자로 있는 사람처럼 다른 개연의 수많은 아이디어를 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유추 과정을 통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네, 그래서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데 유추를 통해서 뭐 많은 아이디어가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추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진행력이 역시 결과에 가깝고 그 기초 체력으로서 은유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근본에 해당한다. 네, 은유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근본에 해당한다. 은유니까 비유잖아. 유추도 비유를 사용하는 추리라고 그랬다. 자, 예를 들어 돈은 마음에 차는 의미를 자, 이 네. 그래서 은유를 통해서 하나로 묶이게 된다. 자, 그리고 차는 평소에도 별로 상관없는 개념이지만 은유를 통해 하나로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새 단어의 관계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말씀드린 대상은 이어 문장의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은유랑 유추랑 공통점이 있다. 은유의 경험이 유추 능력을 기르는데 연습이 된다. 자, 둘째.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여전히 그리고 강하게 존재한다. 네. 변인 두 번째인데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환경 이런 게 필요하다. 자, 인지.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적 구조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인지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게 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네.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귀찮은 거야. 생각하기 귀찮은 거. 인간의 본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데 인간을 인지적 구두쇠다. 구두쇠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네. 현상 유지 편향과 연결된다 그래서 현상 유지 편향이니까 변화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지.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지. 자, 결과적. 결과적으로 인지적 구조성은 많이 성장해가면서 창의적이지 않은 측면을 지니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기존의 것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도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네,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왜 흔히 진보적인 가치관과 보수적인 가치관 들어봤어? 진보적, 보수적? 네. 정치 이념으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지. 그리고 발전하고 싶어 하죠.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켜야 되지.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보수가 많을 것 같아? 진보가 많을 것 같아? 보수. 보수가 많지. 왜냐면 가진 게 많거든. 그럼 변화를 싫어하는 거지. 주식 투자를 해. 주식 투자를 해. 나이 든 사람이 공격적 투자를 할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까? 젊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 투자를 합니다. 자, 아무튼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꾸 편향에서 탈피하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의 성향이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연구자들은 사고의 부착에서 탈피할 전례 중에 사고의 현상이 되는 문제로부터 물리적, 치명적으로 탈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고의 고착, 사고가 굳어지는 거야. 사고의 편향,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이걸 탈피, 즉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선결 조건,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걸 탈피하는 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이 문제에서부터 탈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뭐 아르키메데스인가? 유레카 알아? 네. 아르키메데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뭘 합니까? 아이 모르겠다 어렵다 씨 몰라.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목욕을 하죠. 목욕을 한다는 건 현실 문제에서 벗어난 거야. 벗어났다가 유추를 통해서 이게 내 몸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쳐나듯이 이 비중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유레카하고 외친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로부터 잠깐 벗어날 필요도 있어. 자, 이러한 잠복기. 물론 모든 종류의 문제에 이러한 잠복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347 더하기 326과 같이
없이 단계적으로 답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통찰이 필요한 문제들이 이런 잠복기를 일정 기간 필요로 한다. 자, 통찰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통찰. 통찰은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다. SK 하이닉스는 떨어지겠다. 이런 거에 대한 단편적인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게 통찰인 거야. 알겠니? 자, 다음. 그 잠복기 문제에 대한 문제에 찾아왔는데 아하는 부분을 닥치는 부분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네, 이 아하가 유레카 같은 거죠. 왜? 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동양 우리는 다른 데로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더욱 다양한 즉 은유의 재료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캐스할까 그냥 너?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미치겠다. 배민에 해당하는 셋째는 바로 속도에 대한 감각관념을 모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잠깐 문제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변인의 세 번째는 속도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거. 자, 대부분의 시험은 일정한 시간을 주고 다니는 그러나 이렇게 무언가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 인간은 적은 수의 대안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인지적 구도체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반복에는 생산자의 문제를 지혜하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지며 결국에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상의 세 가지가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모든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필요 조건으로 볼 수는 있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있다고 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경험적 예를 관찰하면서 공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창의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네. 자,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한 유추, 장기, 여유로운 마음, 성능이 모두 있다고 해서 모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네, 유추, 잠복기,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 뭐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모두 있다고 해서 충족되는 건 아니다. 자, 이런 환경이 중요하네요. 환경이. 즉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와 그 별도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선생님이 이제 뭐 건축학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어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건축가가 하는 뭐 유현준의 뭐 셜록 현준이랑 뭐 이런 것도 보는데 그거 알아? 교실의 이 높이 있지 층고 이 높이가 높은 게 창의성이 많아질 것 같아 낮은 게 창의성이 많아질 것 같아? 높은 게. 그래서 교실의 층고가 높은 게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뭐랄까 중요한 거지. 너네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적은 거 알지? 군인들 그 내무실하고 내무반 거기하고 교도소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뭐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도 활동성이 제약이 되죠. 네, 그런 공간에선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창의적인 사람이 오히려 금지덩어리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다.
그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사회적인 사람들에게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타인의 일에는 사회적 책임을 무관심을 가지는 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 그리고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혼자 골똘하게 막 그 예술처럼 막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게다가 네, 편견이다라고 봅니다. 편견. 그러나 어떤 사회나 조직이 창의적인 무언가를 이룩하려면 창의적인 사람이 못지않게 그들과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 네, 생각을 알아봐야 된다. 창의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환경이 필요하다. 자, 어떤 사람은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에 관한 공부를 베풀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환경은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사회적인 관심, 환경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티처의 비너스의 상징을 들수 있다. 네, 사례지시네요. 또 예시 들어갑니다. 이 그림은 그러나 미술사적으로도 엄정한 복장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그림은 오랫동안 방치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백 년 뒤 영국의 저명한 대형가 존 머스킨이 이 그림의 높은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체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비너스의 풍경을 피렌체를 대표하는 리치 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걸 알리는 글을 발표하고 글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진 거죠.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그림을 독창적으로 그려는 보티첼리이다. 하지만 머스킨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사람, 알려준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학자의 안목과 노래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자 창의성은 결국 천재의 개인만의 몫이 아니다. 창의적인 깔뿐만 아니라 패드주의에서 그 창의성을 알아내는 사람 역시 중요하다.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개방적인 사고랑 아까 비슷한 말 무슨 사고라고 그랬지? 확산적. 그렇지, 확산적 사고.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수렴적 사고. 다음. 창의적인 사람은 무언가 천재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는 대학이든 사회든 아니면 더 나아가 국가에서든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 수 없다. 네,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사회든 대학이든 국가든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끝. 지금까지 창의적인 사람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의 유추 능력, 유형에 관해서 벗어나기 위한 논리적, 시간적 장벽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을 알아보고 이를 지원해서 갖는 사회적인 관심과 학문에서 중요한 요인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이게 두 가지가 갖춰야 된다는 거야. 자, 결국 네, 그래서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전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뭐 제목에서 보다시피 인공지능, 그래, 인공지능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일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창의성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창의성이 좋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제시하는 질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